당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두바이 왕족 석유재벌가의 외동딸로 태어나 모두가 선망하는 삶을 살아온 그녀. 아동복지재단 이사장으로서 수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던 41살의 그녀.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15년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고통이 숨어 있었습니다. 왕족 가문에서 대를 잇지 못하는 여자는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결함 있는 물건 보듯 했고 15년간의 정략 결혼은 지옥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혼한 그녀는 도망치듯 서울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강남에서 운명처럼 만난 한국 남자. 그녀는 그 남자와 평생 잊지 못할 한 달을 보냅니다. 41년을 살면서 처음 느껴본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밤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에서 두 사람은 이별을 아쉬워하며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두바이로 돌아왔고 그와의 추억은 아름다운 기억으로만 남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두 달 후 그녀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15년간 불가능했던 일이 단 한 번에 이루어졌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 남자는 그녀의 연락을 모두 차단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룻밤 만난 사이였잖아. 차가운 문자 한 통을 남긴 채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 남자.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15년간 불가능했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난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 1초만 꼭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배신과 기적,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리나예요. 41세, 두바이 왕족 석유재벌가의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제 삶이지만 사실 전 오랜 시간 불행했어요. 26세에 부모님이 정해준 남자와 결혼했거든요. 사랑 따윈 없었습니다. 그저 가문과 가문을 잇는 사업상의 계약일 뿐이었죠.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 아이를 갖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병원을 수없이 드나들었고 시험관 시술도 7번이나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실패였죠. 불임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남편의 차가운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는 한 번도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결함 있는 물건 보듯 했죠. 그렇게 15년을 버텼어요. 아니, 버틴 게 아니라 그냥 살았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감정 없이 기계처럼요. 그러다 작년에 드디어 이혼했어요. 재산 대부분을 포기하고 자유를 택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와 아버지가 운영하는 아동복지재단 이사장 자리를 맡았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전 아이를 가질 수 없으면서 불우한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혼 후 6개월쯤 지났을 때 대학 동창인 파티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파티마도 저처럼 두바이 재벌가 출신이었는데 5년 전 한국인 남자와 결혼하면서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에 정착했죠. 전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사랑 하나로 그 모든 걸 버릴 수 있는지요. 파티마는 영상통화로 제게 한국에 놀러 오라고 했습니다. 한 달만 머물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보장한다고 했죠. 전 웃으면서 거절했어요. 하지만 파티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문자를 보내고 서울의 아름다운 풍경 사진을 보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가 저를 움직였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 없는 제게 딱 한 달만이라도 나를 위해 살아보라는 말이었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맞습니다. 전 한 번도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남편이 바라는 대로, 사회가 기대하는 대로만 살았죠.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가 3월 초였어요. 아직 쌀쌀했지만 봄 기운이 느껴지는 날씨였습니다. 파티마가 공항으로 마중 나와 있었어요. 5년 만에 본 친구는 예전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우리는 오랜만에 재회를 기뻐하며 포옹했고 파티마는 저를 강남에 있는 호텔로 데려갔죠. 5성급 호텔이었지만 두바이의 호텔들과는 또 다른 세련된 느낌이었어요. 짐을 풀고 나서 파티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었고 남편 얘기를 할 때마다 눈이 반짝였어요. 오늘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합류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친구도 한 명 올 거라고 했죠. 전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만 해도 그 저녁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녁 7시 우리는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현대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파티마의 남편 태훈 씨는 생각보다 젊고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의사라고 했죠. 그는 자연스럽게 저에게 인사했고 파티마를 대하는 모습에서 진심 어린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주문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태훈 씨는 파티마와 어떻게 만났는지, 두바이에서 어떻게 그녀의 마음을 얻었는지 재미있게 설명해 줬습니다. 파티마는 부끄러운 듯 남편의 팔을 치며 웃었죠. 그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어요. 전 15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웃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파티마가 근처 맥주집으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전 평소에 술을 즐기는 편이 아니었지만 그날따라 마시고 싶더라고요. 우리는 걸어서 10분 정도 떨어진 골목의 작은 맥주집으로 향했어요. 젊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활기찬 곳이었습니다. 두바이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자유로운 분위기였죠. 자리에 앉아 맥주를 주문했어요. 시원한 생맥주 한 잔이 목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상쾌했습니다. 태훈 씨가 핸드폰을 보더니 친구가 곧 올 거라고 말했어요. 같은 병원 동기인데 오늘 수술이 늦게 끝났다고 했죠.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전 화장실에 가야 했어요. 파티마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은 맥주집 안쪽에 있었어요. 볼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거울을 보며 히잡을 고쳤었죠. 전 평소에 히잡을 쓰는 편이었거든요. 맥주집 밖으로 나가려는데 입구 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술에 취한 남자 2명이 비틀거리며 서 있었고 한 명이 저를 보더니 웃으면서 다가왔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죠. 전 그들을 피해 지나가려 했지만 한 명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외국인이라며 같이 술 한잔하자고 했어요.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소나기의 힘은 생각보다 강했죠.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15년 동안 보호받으며 살아온 저는 이런 상황이 너무 낯설고 무서웠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그냥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맥주집으로 들어오려던 한 남자가 상황을 파악하고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손 놓으세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였죠. 취객은 순간 주춤했고 남자는 다시 한번 침착하게 말했어요. 여기서 이러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요. 조용히 가시라고 했습니다. 남자의 단호한 눈빛에 취객들은 투덜거리며 물러났어요. 남자는 저를 돌아보며 부드럽게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전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했죠. 남자는 안으로 먼저 들어가라며 문을 잡아줬어요. 신사적인 태도였습니다. 전 서둘러 우리 테이블로 돌아왔고 파티마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파티마는 깜짝 놀라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태훈 씨가 손을 들어 누군가를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 테이블로 다가오는 사람을 보고 전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저를 도와준 바로 그 남자였거든요. 남자는 우리 테이블에 다가와서야 저를 알아봤어요. 그의 눈이 약간 커졌습니다. 태훈 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고 남자가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했죠. 파티마가 놀라며 친구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겸손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태훈 씨가 소개했습니다. 친구 강준서라고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외과 전문의라고 했죠. 그리고 제 쪽을 가리키며 파티마의 친구로 두바이에서 왔다고 소개했어요. 준서라는 남자는 저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끼는 놀랐을 거라며 괜찮냐고 다시 한번 물었어요. 전 괜찮다고 답하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선명하게 보였죠. 날카로운 턱선, 진지한 눈빛, 그리고 어딘가 피곤해 보이면서도 강인한 느낌이었어요. 아마 수술을 마치고 온 거겠죠. 우리는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서 씨는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질문하면 성실하게 대답해줬어요. 의학 이야기, 한국 생활, 두바이와 한국의 문화 차이 같은 것들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전 이상하게 그에게 끌렸습니다. 15년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죠. 그의 차분한 말투, 신중하게 생각하고 답하는 모습, 가끔 보이는 미소까지 모든 게 새로웠어요. 밤 11시쯤 파티마와 태훈 씨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을 봐야 한다며 먼저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준서 씨가 택시 잡는 걸 도와줄 거라고 했죠.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이 나가고 나니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준서 씨가 조심스럽게 호텔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전 강남역 근처라고 답했어요. 그도 그쪽 방향이라며 같이 나가자고 했죠. 우리는 맥주집을 나왔습니다. 3월의 서늘한 밤 공기가 상쾌했어요. 택시를 잡으려고 길가에 섰는데 준서 씨가 말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면 한 잔 더 하지 않겠냐고 조용한 바를 안다고 했어요. 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죠. 좋다고요. 우리는 걸어서 10분 거리의 조용한 바로 갔어요. 재즈 음악이 은은하게 흐르는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와인을 주문했어요. 준서 씨가 한국은 처음이냐고 물었고 전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친구가 꼭 오라고 해서 왔다고 했죠.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제게 왜 한국에 왔는지 물었고 전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라고요. 더 자세한 건 말하지 않았어요. 이혼 이야기, 불임 이야기, 15년간의 불행한 결혼 생활 같은 건 아직 나눌 준비가 안 됐거든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발을 나왔을 때는 새벽 1시가 넘어 있었어요. 준서 씨가 조심스럽게 호텔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탔어요. 차 안은 조용했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고 가끔 신호등 불빛이 우리 얼굴을 비췄죠.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전 용기를 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걸 선택하기로 한 거예요. 올라오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준서 씨는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우리는 호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5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손끝이 저릿했고 숨소리가 커지는 게 느껴졌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준서 씨가 정말 괜찮냐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전 그를 돌아보며 대답했어요. 전 41살이에요. 제가 뭘 하는지 알아요. 그 순간 우리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15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떨림이 온몸을 감쌌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제 히잡을 벗겨줬고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끌리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고 눈빛은 진지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육체적 끌림이 아니었어요. 두 외로운 영혼이 만나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이었죠. 저는 처음으로 제 몸이 누군가에게 반응하는 걸 느꼈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감각들이 깨어났어요. 새벽녘 준서 씨의 팔베개를 베고 누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가끔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전 그때 생각했어요. 이게 파티마가 말한 변화의 시작일까요? 준서 씨가 조용히 후회하지 않냐고 속삭였습니다. 전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전혀 아니라고요. 오히려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선택을 했다고, 그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제 이마에 키스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매일 그를 만났어요. 그날 이후 제 한국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엔 일주일 정도만 관광하고 호텔에서 쉬려고 했는데 준서 씨를 만나면서 매일이 새로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병원에 가야 한다며 일찍 나갔지만 점심시간에 문자를 보내왔어요. 저녁에 시간이 되냐고 물었죠. 전 당연히 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만났어요. 준서 씨는 수술이 없는 날이면 오후에 일찍 퇴근해서 저를 데리러 왔고, 수술이 있는 날은 밤늦게라도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서울 곳곳을 함께 다녔어요. 북촌 한옥마을을 걸으며 전통찻집에서 차를 마셨고, 남산타워에 올라가 서울 야경을 내려다봤죠. 한강공원을 따라 자전거를 타기도 했고, 이태원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각국의 음식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준서 씨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제가 필요로 하는 순간엔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제가 추워하면 자기 재킷을 벗어줬고, 제가 피곤해하면 일찍 호텔로 데려다줬어요. 그의 배려는 소리 없이 스며들었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준서 씨가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한남동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깔끔하고 심플한 인테리어였어요. 의학 서적들이 가득한 책장, 간단한 주방 도구들, 그리고 큰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인상적이었죠. 그는 직접 파스타를 만들어줬어요.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서 씨는 의대 시절 이야기, 외과 의사가 된 이유, 가끔 힘든 수술 후 느끼는 감정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놨습니다. 전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진짜구나. 가식 없이 자기 일에 진심인 사람이구나. 그날 밤, 전 준서 씨의 집에서 묵었어요. 그의 품에 안겨 잠들면서 이상한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안정감이었죠. 다음 날 아침 그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저를 돌아봤어요. 가기 싫다는 표정이었죠. 2주가 지나면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 전 호텔과 준서 씨 집을 오가며 지냈어요. 그의 옷장 한쪽엔 제 옷들이 걸려 있었고 화장대엔 제 화장품들이 놓여 있었죠. 마치 함께 사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와인 잔이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준서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 달 후엔 두바이로 돌아가야 하냐고요.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자 문제도 있고 재단 일도 있었거든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자신도 두바이에 가고 싶다고 시간을 내서 꼭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전 그의 손을 잡으며 그러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이 고개를 들었죠. 이게 정말 지속될 수 있을까요? 3주째 되던 날 우리는 남이섬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갔습니다. 봄이 완연해져서 벚꽃이 만개했고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어요.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쉬고 있을 때 준서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리나,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당신의 과거도요. 전 잠시 망설였어요. 그에게 말해야 할까요? 제 불행했던 결혼 생활, 불임, 그리고 실패의 연속이었던 지난 15년을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거짓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26세에 정략 결혼을 했다는 것, 15년 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지만 불임 판정을 받았다는 것, 남편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작년에 이혼했다는 것까지요. 말하는 동안 목이 메었지만 참았습니다. 준서 씨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그 사람은 바보예요.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랐던 거죠.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준서 씨는 저를 안아줬습니다. 그의 품에서 전 한참을 울었어요. 쌓여있던 모든 슬픔과 억울함이 쏟아져 나왔죠. 울음이 그치자 준서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있든 없든 상관없다고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전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구나. 정말 다른 사람이구나. 한 달이 다 되어갈 무렵 파티마가 저를 따로 만나자고 했어요. 카페에서 만난 파티마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준서 씨와 너무 빨리 깊어진 거 아니냐고 상처받을까봐 걱정된다고 했죠. 전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 저도 불안했어요. 이게 짧은 로맨스로 끝나는 건 아닐까요? 두바이로 돌아가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공항까지 준서 씨가 배웅을 나왔어요. 출국장 앞에서 우리는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귀에 속삭였어요. 한 달 안에 꼭 두바이로 갈 거라고 기다려달라고 했죠. 전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 달이 꿈 같았다고요? 41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두바이로 돌아온 첫 주는 정신없이 바빴어요. 한 달 동안 밀린 재단 업무를 처리해야 했고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려야 했죠. 하지만 틈만 나면 준서 씨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새벽에 통화할 때도 많았지만 그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처음 2주는 매일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도 자주 보냈고 영상통화도 거의 매일 했죠. 그는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줬고 전 재단 일과 두바이 생활을 공유했어요. 파티마도 가끔 안부를 물으며 잘 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3주째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준서 씨의 연락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오던 문자가 이틀에 한 번으로, 그리고 사흘에 한 번으로요. 영상통화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줄었죠. 물어보면 병원이 바쁘다고 했습니다. 큰 수술이 많다고 학회 준비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바쁜지 알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이 자라났어요. 혹시 제게 실증 난 걸까요? 두바이로 돌아온 저를 잊어가는 걸까요? 한 달째 되던 날, 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속이 메스꺼웠어요. 전날 저녁을 잘못 먹었나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그랬습니다. 그리고 생리 예정일이 일주일이나 지났는데도 생리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단 일도 바빴고 준서 씨와의 관계도 불안했으니까요. 하지만 2주가 지나도 생리가 안 오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싶어서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화장실에서 테스트를 하는 동안 손이 떨렸어요. 2분을 기다리는 게 이 시간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결과를 봤을 때 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2줄이었어요. 선명한 2줄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불임으로 고생했던 제가, 7번이나 시험관 시술을 실패했던 제가 임신이라니요. 혹시 테스트기가 잘못된 건 아닐까 싶어서 다시 했어요. 역시 2줄이었습니다. 전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어요. 병원에 전화해서 예약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에 갔죠. 담당 의사는 제 오랜 주치의였어요. 그는 제 불임 기록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초음파를 하는 동안 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의사가 화면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리나, 임신 6주예요. 축하합니다. 전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5년 동안 꿈꿔왔던 말이었거든요. 의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난소 기능이 이렇게 회복될 수는 없는데 자연 임신이 됐다는 게 놀랍다고 했죠. 병원을 나오면서 전 준서 씨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죠. 급한 일이 있다고 꼭 연락해달라고요. 하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렸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읽심만 당했죠. 불안이 공포로 변했습니다. 왜 연락을 안 받는 걸까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드디어 준서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고 전 손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리나, 미안해요. 하지만 난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여행 중에 만난 사이였잖아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그 사람이 보낸 문자일까요? 한 달 동안 매일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람이요. 두바이로 꼭 찾아가겠다던 그 사람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답장도 할 수 없었어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예 꺼져 있었어요. 다른 메신저로도 연락해봤지만 모두 차단된 상태였죠. 그는 저를 완전히 차단해버린 겁니다. 그날 밤 전 혼자 방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배신감, 분노, 슬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 달 동안 그렇게 진심처럼 대하고는 이렇게 차갑게 돌아설 수 있을까요? 뱃속의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떡하죠? 아버지도 없이 태어나야 하는 걸까요? 제가 혼자 키울 수 있을까요? 41세의 나이에 초산으로요. 며칠을 고민했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했죠. 파티마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파티마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준서 씨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뭔가 오해가 있는 게 아니냐고 했어요. 태훈 씨를 통해 알아보겠다고 했죠. 며칠 후 파티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훈 씨가 준서 씨에게 연락했는데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병원에서도 휴가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잠적한 겁니다. 전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는 진짜 도망친 거예요. 책임에서요, 저에게서요, 그리고 뱃속의 아이에게서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깊은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15년 동안 불행한 결혼 생활을 견디고 이혼 후 겨우 새로운 시작을 꿈꿨는데 또다시 배신당한 겁니다. 그것도 사랑한다고 말하던 사람에게요.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임신 8주가 되었고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아이를 낳을 것인가, 지울 것인가? 가장 힘든 선택이었습니다. 그때 뭔가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물론 착각이었겠죠. 8주면 아직 태동을 느낄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전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살아있다고요.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고요. 전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낳겠다고요. 15년 동안 그토록 원했던 아이잖아요. 설령 아버지가 없더라도 혼자서라도 키우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건 쉽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전 부모님을 찾아뵀습니다. 부모님께 임신 사실을 말씀드린 날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택의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저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장 병원 가서 지워.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전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했어요. 왕족의 딸이 미혼모가 될 수는 없다고, 가문이 체면이 어떻게 되냐고, 이미 이혼으로도 충분히 창피를 당했는데 또 이런 일을 만들면 안 된다고 했죠. 어머니도 아버지 편을 들었습니다. 41세의 초사는 너무 위험하다고, 제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포기하는 게 맞다고 했어요. 하지만 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진짜 걱정하는 건 제 건강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걸요.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를 낳겠다고 15년 동안 그토록 원했던 아이라고 말했어요. 아버지는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없는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아이도 불행해질 거라고 했죠. 하지만 전 물러서지 않았어요. 평생 부모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원하지 않는 결혼도 했고 15년 동안 불행을 참았어요. 이번만큼은 제 선택대로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제게 최후 통첩을 했어요. 아이를 지우지 않으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재단 이사장 자리도 내놓고 가족과의 연을 끊으라고 했죠. 전 그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과 개인 물건들 뿐이었죠. 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왔을 때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막지는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걸 아셨겠죠. 전 두바이 시내의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저택에 비하면 정말 작은 곳이었지만 제겐 처음으로 진짜 내 공간이었어요. 이혼할 때 받은 재산 일부로 당분간은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재단 일도 그만뒀죠. 부모님 눈치 보면서 일할 수는 없었어요. 혼자가 되니 모든 게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도 없었고 저녁에 집에 와도 아무도 없었어요. 처음엔 그 고요함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죠. 이게 자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임신 12주가 됐을 때 첫 정밀 초음파를 했습니다. 혼자 병원에 갔어요. 대기실에는 남편과 함께 온 임산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외로움이 밀려왔지만 곧 고개를 들었어요. 전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초음파실에 들어가 모니터를 봤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작은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팔다리도 움직이고 있었죠. 의사가 건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들려줬는데 그 소리가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파티마는 자주 연락했습니다. 괜찮냐고, 필요한 게 있냐고 물었어요. 가끔 영상통화를 하면서 위로를 받았죠. 파티마는 제 결정을 지지해줬어요. 용감하다고, 훌륭한 엄마가 될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임신 16주쯤 됐을 때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볼록한 배를 쓰다듬었어요. 신기했습니다. 제 몸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니요. 15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죠. 하지만 임신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입덧이 심했고 항상 피곤했습니다. 특히 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배가 불러오면서 편한 자세를 찾기가 어려웠죠. 가끔 새벽에 혼자 깨어 있으면 준서 씨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저와 아이에 대해 생각이나 할까요? 아니면 이미 다 잊었을까요? 분노가 치밀 때도 있었지만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어요. 한때는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임신 20주에 성별을 알게 됐습니다. 딸이었어요. 의사가 알려줬을 때 전 환하게 웃었습니다.
딸이라니, 제 딸이라니요. 벌써부터 어떤 아이일지 상상이 됐어요. 제 눈을 닮았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눈을 닮았을까요? 이름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이름과 아랍 이름을 섞어서 지어주고 싶었어요. 그 아이는 두 문화의 다리가 될 테니까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정했습니다. 사라요. 아랍어로는 행복이라는 뜻이고 한국어로도 부르기 쉬운 이름이었죠. 임신 24주가 지나면서 태동이 확실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 같더니 점점 강하게 발로 차는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밤에 많이 움직였죠. 혼자 누워서 배를 만지면 아기가 반응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을 걸었어요. 엄마가 여기 있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였죠. 뱃속의 사라는 엄마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외롭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임신 28주에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혈압이 높게 나왔어요. 의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임신성 고혈압이 의심된다고, 조심해야 한다고 했죠. 41세 고령 임신이라 합병증 위험이 높다고도 했어요. 집에서 최대한 쉬라고 했지만 혼자 사는 제게는 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장도 봐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했으니까요. 가끔 어지러울 때가 있었지만 참고 견뎠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임신 30주쯤 됐을 때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몇 달 만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건강은 괜찮냐고, 병원은 잘 다니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전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말했습니다. 리나, 엄마는 내 편이야.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도 울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몰래 연락했다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하셨어요. 전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움은 받지 않겠다고 했죠. 혼자 할 수 있다고, 꼭 해낼 거라고 말했어요. 임신 32주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발이 심하게 부었고 소변에서 단백뇨가 나왔어요. 임신 중독증이었습니다. 의사는 즉시 입원을 권유했어요. 상태가 나빠지면 조산할 수도 있다고 했죠. 전 입원했습니다. 병실에 혼자 누워있으니 모든 게 더 실감났어요. 아, 정말 혼자구나.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하는구나. 밤에 간호사들이 회진을 돌 때 다른 산모들은 가족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곁을 지키고 있었죠. 전 혼자였어요. 창밖을 보며 울었습니다. 준서 씨가 원망스러웠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자기 아이를 이렇게 버릴 수 있냐고 되뇌었죠. 하지만 울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해 있다가 상태가 안정돼서 퇴원했어요. 의사는 절대 무리하지 말고 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금만 상태가 나빠져도 바로 병원에 오라고 했죠. 집에 돌아와서는 거의 누워서 지냈어요. 파티마가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었고 필요한 물건들을 배달로 보내줬습니다. 그녀의 도움이 없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임신 36주가 됐을 때 출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아기 옷을 빨고 아기 침대를 조립했어요.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해냈습니다. 작은 옷가지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곧 이 옷을 입을 아이가 태어나는구나. 출산 가방도 챙겼습니다. 제 옷, 아기 옷, 필요한 서류들을 넣었어요. 병원까지 어떻게 갈지도 계획했죠. 택시를 부를 것이고 미리 연락처를 저장해뒀습니다. 모든 걸 혼자 준비하는 게 서글펐지만 동시에 뿌듯하기도 했어요. 임신 38주에 접어들었습니다. 배가 너무 무거워서 걷기도 힘들었어요. 밤에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화장실에 가야 했고 허리도 아팠죠. 하지만 견뎠어요. 이제 고지면 사라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어느 날 새벽 배가 규칙적으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진통이었어요. 처음에는 20분 간격이었다가 점점 짧아졌죠. 10분, 7분, 5분. 전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진통이 올 때마다 숨을 크게 쉬며 참았습니다. 택시기사가 괜찮냐고 물었고 전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사실 무서웠습니다. 이제 정말 출산을 하는구나. 혼자서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간호사들이 저를 분만실로 데려갔습니다. 내진을 했는데 자궁경부가 5cm 열렸다고 했어요. 아직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죠.
전 진통이 올 때마다 이불을 움켜쥐며 참았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진통이 점점 심해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와서 확인하더니 이제 고지라고 했어요. 분만대로 옮겨졌고 다리를 올리라고 했죠. 그때부터는 기억이 희미합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힘을 주라고 말했고 전 있는 힘껏 힘을 줬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었고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에요.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간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양수와 피로 범벅이 된 작은 아기를 제 가슴에 올려놨어요. 아기는 큰 소리로 울고 있었습니다. 전 그 순간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을 느꼈어요. 제 딸이었습니다. 제 품에 안긴 제 딸이요. 15년 동안 꿈꿔왔던,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기적처럼 찾아온 제 딸이었어요. 살아. 내 살아. 속삭이며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사라는 울음을 멈추고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작은 눈동자가 제 눈과 마주쳤어요. 그 순간 전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뭐든 하겠다고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키우겠다고요. 비록 아빠는 없지만 엄마의 사랑으로 충분히 채워주겠다고 말이에요. 출산 후 며칠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사라는 건강했고 잘 먹고 잘 잤어요. 가끔 울 때면 안아주고 수유를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점차 익숙해졌죠. 퇴원하는 날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누가 마중 나오냐고요? 전 혼자 간다고 말했어요.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택시에 사라를 안고 탔을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걸 느꼈어요. 이제 전 엄마입니다. 사라의 엄마요. 집에 도착해서 사라를 아기 침대에 눕혔습니다. 작은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보였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전 그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준서 씨를 찾아가야겠다고요. 이 아이에게는 아빠를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가 책임을 지든 안 지든 적어도 자기 딸의 존재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라가 2달이 됐을 때 전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사라와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가 초가을이었어요. 생후 2달 된 사라는 비행기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잤습니다. 가끔 깨어서 울 때면 수유를 하고 다시 재웠죠. 혼자서 아기를 데리고 장거리 비행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해냈어요. 파티마가 공항으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사라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안아줬어요. 정말 예쁘다고 리나를 닮았다고 말했죠. 우리는 파티마가 예약해준 호텔로 갔습니다. 강남의 같은 호텔이었어요. 1년 전 준서 씨와 처음 밤을 보냈던 바로 그곳이었죠. 방에 짐을 풀면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1년 전 이곳에서 모든 게 시작됐었죠. 그때는 이런 결말을 상상도 못했어요. 사라를 아기 침대에 눕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다음 날 파티마가 태훈 씨를 통해 알아낸 정보를 전해줬습니다. 준서 씨는 여전히 같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몇 달 전부터 다른 사람과 약혼한 상태라고 했죠. 병원 이사장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갑자기 연락을 끊었는지, 왜 그렇게 차갑게 돌아섰는지요. 그에게는 이미 정해진 길이 있었던 겁니다. 전 그저 짧은 일탈이었던 거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어요. 파티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만날 거냐고요.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꼭 만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라를 위해서라도요. 태훈 씨가 준서 씨의 스케줄을 알아봐 줬어요. 오늘 오후 3시에 수술이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에 병원으로 가기로 했죠. 전 사라를 안고 거울을 봤어요. 1년 전보다 야윈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더 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빠르게 뛰었어요. 로비를 지나 외과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간호사에게 강준서 교수를 만나러 왔다고 말했죠. 간호사는 수술이 막 끝났으니 잠시 기다리라고 했어요. 복도 벤치에 앉아 사라를 안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작은 입술을 오물거리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죠. 이 아이의 아빠가 곧 나타날 거예요.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30분쯤 지났을 때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준서 씨였어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걸어오고 있었죠. 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서 씨가 저를 봤을 때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졌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전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사라를 보여줬어요. 준서 씨의 시선이 제 품에 안긴 아기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가는 게 보였어요. 이게 설마.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조용히 대답했어요. 당신 딸이에요. 준서 씨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사라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시 저를 봤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리나, 나는 몰랐어요. 전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몰랐다고요? 제가 몇 번이나 연락했는데요.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잖아요. 당신이 무시한 거예요. 준서 씨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떨구고 서 있었습니다. 복도에 다른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죠. 전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서 이야기할 순 없어요. 조용한 곳으로 가요. 우리는 병원 근처의 카페로 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았고 준서 씨는 여전히 사라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전 차분하게 지난 1년간의 이야기를 했어요.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그가 연락을 끊었을 때 혼자 출산 준비를 하고 가족에게서 버림받고 홀로 아이를 낳았던 이야기를요. 말하는 동안 준서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쳤을 때 준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겁쟁이였어요. 그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한참을 운 후에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준서 씨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두바이로 돌아간 직후 병원 이사장이 그를 불렀다고 했어요. 이사장의 딸과 결혼하지 않으면 병원에서 쫓겨날 거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했죠. 그는 겁이 났다고 했어요. 의사로서의 경력, 지위, 모든 걸 잃을까 봐요. 그래서 비겁하게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제 연락을 무시하고 차단하고 없었던 일로 만들려 했다고요. 약혼도 했고 결혼 준비까지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저를 잊은 적이 없다고 매일 밤 후회하며 살았다고 말했어요. 전 그의 말을 듣고도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요. 전 당신을 용서하러 온 게 아니에요. 준서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 계속 말했어요. 이 아이에게는 아빠를 알 권리가 있어요. 당신이 책임을 지든 안 지든 그건 당신 선택이에요. 하지만 이 아이의 존재만큼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준서 씨가 떨리는 손으로 사라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작은 손을 만졌죠. 사라가 작은 손가락으로 그의 손가락을 잡았어요. 그 순간 준서 씨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아봐도 될까요? 목이 메인 목소리였어요. 전 잠시 망설이다가 사라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준서 씨는 서툴게 사라를 안았어요. 처음 안아보는 자기 딸이었죠. 사라는 그의 품에서 눈을 떴습니다. 아빠와 딸이 처음으로 눈을 마주쳤어요. 준서 씨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쳐다봤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라를 꼭 안고 울었어요. 미안해. 미안해. 아빠가 정말 미안해.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묘한 안도감까지요. 적어도 그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으니까요. 한참 후 준서 씨가 사라를 제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리나, 나 약혼 파기할게요. 이사장님한테도 다 말하고 병원 그만둬도 괜찮아요. 당신과 사라 곁에 있고 싶어요.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당신 인생이 걸린 문제잖아요. 하지만 준서 씨는 고집스럽게 말했어요. 이미 결심했다고 더 이상 비겁하게 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기 딸을 모른 척할 수 없다고 저를 또 떠나보낼 수 없다고 했죠.
그날 이후 며칠간 준서 씨는 매일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사라를 보러 왔다고 했지만 사실 저를 설득하려는 것 같았어요. 함께 살자고, 결혼하자고, 책임지겠다고 계속 말했죠. 전 쉽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배신당했는데 어떻게 다시 믿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준서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사들고 왔고 사라를 돌보는 걸 도왔어요. 기저귀를 갈고 목욕을 시키는 것도 배웠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준서 씨가 병원 이사장과 약혼녀를 만나 모든 걸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난리가 났다고 했어요. 이사장은 당장 병원을 떠나라고 했고 약혼녀는 울며 따귀를 때렸다고 했죠. 하지만 후회 안 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준서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결연함이 느껴졌어요. 2주가 지났을 때 전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준서 씨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그는 정말 변한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준서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호텔 방에서였어요. 사라는 옆에서 자고 있었고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리나, 나와 결혼해줘요. 제대로 된 가정을 만들고 싶어요. 당신과 사라에게 평생 헌신하겠어요. 전 그를 바라봤습니다. 진심 어린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전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요? 병원도 잃고 경력도 꺾이고 모든 게 달라질 텐데요. 준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과 사라만 있으면 돼요. 그게 전부예요. 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서 씨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꽉 안았습니다. 하지만 결혼까지 가는 길은 순탄치 않았어요. 양가 부모님을 설득해야 했거든요. 먼저 제 부모님께 연락했습니다. 준서 씨와 결혼하겠다고, 한국에서 살겠다고 말씀드렸죠. 아버지는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설득했어요. 리나가 행복하면 됐다고, 손녀도 봤으니 허락하자고 하셨죠. 결국 아버지도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준서 씨의 부모님은 더 어려웠어요. 외국인 며느리, 그것도 이혼녀의 아이까지 있는 여자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셨죠. 하지만 준서 씨가 사라를 데려갔을 때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사라를 본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고 했어요. 손녀를 안아보시더니 준서 씨를 닮았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죠. 그날 이후 시부모님도 우리의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3개월 후 우리는 서울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시기였습니다. 파티마와 태훈 씨, 제 부모님, 준서 씨 부모님,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만 참석했죠. 사라는 제가 안고 입장했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새로운 사랑, 기적 같은 임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가정이요. 준서 씨와 서약을 나눴을 때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번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신혼생활은 행복했어요. 준서 씨는 작은 개인 병원을 차렸습니다. 제 부모님이 자금을 지원해 주셨거든요. 병원은 생각보다 빨리 자리를 잡았고 환자들도 많아졌어요. 전 사라를 키우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준서 씨는 퇴근하면 사라를 안아주고 밤에 울 때는 함께 깨어 달랬어요. 진짜 아빠가 된 거죠. 결혼 1년이 지났을 때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리가 늦어진 거예요. 설마 싶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또 2줄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확인했더니 쌍둥이였어요. 의사는 또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41세의 자연임신도 드문데 43세의 쌍둥이라니요. 전 웃으며 울었어요. 이번엔 준서 씨와 함께였죠. 그는 제 손을 잡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가족이 더 커지네요. 준서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2년 전만 해도 혼자였던 제가 이제는 남편과 새아이가 있는 엄마가 되는 거예요. 임신 기간 동안 준서 씨는 더 헌신적이었습니다. 병원 일정을 조정해서 집에 일찍 왔고 사라를 돌보고 제 몸 상태를 체크했어요. 고령 임신이라 위험하다는 걸 의사인 그가 더 잘 알았으니까요. 쌍둥이 아들을 출산한 날 준서 씨는 분만실에 함께 있었습니다. 제 손을 잡고 힘을 내라고 격려해줬어요.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그는 저보다 더 많이 울었죠. 고마워요, 리나.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준서 씨가 제 이마에 키스하며 속삭였습니다. 전 그를 꼭 안았어요. 지금 우리는 강남에 있는 큰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준서 씨의 병원은 제 부모님의 지원으로 더 크게 확장했어요. 이제는 서울에서 손꼽히는 병원이 됐죠. 사라는 3살이 됐고 쌍둥이 아들들은 돌이 지났습니다. 바쁘고 정신없지만 매일이 행복해요. 준서 씨는 여전히 헌신적인 남편이고 아빠예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사라를 낳지 않았다면, 준서 씨를 용서하지 않았다며 아마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 기적이 찾아왔고 가장 배신당했다고 느낄 때 진짜 사랑을 발견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새 아이들과 남편이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불가능 앞에서 절망했던 그녀에게 서울에서 만난 한국 남자는 기적을 선물했습니다. 비록 그 과정은 배신과 고통으로 가득했지만 결국 그녀는 새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두바이 왕족 석유 재벌가의 완벽한 딸은 서울의 평범하지만 행복한 아내이자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타이틀이나 완벽한 조건이 아니라 함께 아픔을 이겨낸 사람과 나누는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요. 때로는 인생의 가장 깊은 배신이 가장 큰 용서로 이어지고 가장 어두운 절망이 가장 밝은 기적으로 바뀝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모든 것을 이뤄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따뜻한 감동을 전해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사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